네, 아마 칸트는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서양 철학의 대명사처럼 통칭되는 철학자이고, 반드시 거쳐가야 할 아마 가장 중요한 철학자로 손꼽아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위트겐슈타인은 어떻게 칸트를 만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트겐슈타인은 1889년에 태어난 오스트리아의 억만장자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위트겐슈타인은 철학을 통해서 도를 깨달으려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크게 베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제가 들은 예로 다시 돌아가서 공자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공자가 한 말씀 중에 아마 여러분도 들은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오전에 도를 깨달으면 오후에 죽어도 좋다. 기억나십니까? 생명과 맞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도라는 건 진리의 다른 이름인데, 위트겐슈타인도 공자를 읽진 않았지만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탈장으로 징집에서 면제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원을 해서 1차 대전에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자원할 때 그 입대 원서에 가장 위험한 곳에 저를 꽂아 주십시오 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전선에 가장 위험한 포스트에 배치가 되어서 총알이 막 날아오는 절체절명의 도륙의 현장에서 노트에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가 지금도 상당 부분이 남아있는데, 신의 의미는 무엇인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가면서 깊은 철학적인 성찰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 포로로 포로 수용소에 이제 지가 되는데, 거기서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수이성 비판과 칸트라는 철학자와 위트겐슈타인과의 만남은 1차 대전의 전쟁터 그리고 포로 수용소에서 책을 통해서 맺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겠고요. 두 사람이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일방적인 거겠죠. 칸트가 선대 철학자이고 위트겐슈타인은 훨씬 후대 철학자이기 때문에 칸트의 영향을 위트겐슈타인이 많이 받은 셈인데, 그 중에서 이제 칸트의 큰 영향으로 볼 수 있는 게 지식보다 신앙을 우위에 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이러한 칸트의 가르침도 위트겐슈타인의 철학적인 저술들에 보면 비슷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위트겐슈타인이 쓴 일기 중에는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는 영혼에 대한 태도와 같은 것이다. 사람을 어떤 도구나 혹은 이윤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영혼으로서 대하는 그러한 태도, 영혼에 대한 태도를 사람에 대한 태도로 동치시키는 거, 저는 칸트의 영향에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모시는 거 말이죠. 근데 이제 칸트와 위트겐슈타인이 다른 부분도 있죠. 예컨대 칸트는 도덕론을 형이상학으로 체계화하려고 했는데, 위트겐슈타인은 어떠한 형태의 형이상학도 동반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형이상학이란 건 뭐냐 하면요, 영어로는 메타피직스인데요, 피직스 너머에 있는, 즉 자연현상 너머에 있는 불교의 용어로 필면 출세관적인 그런 학문이 형이상학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위트겐슈타인은 그것은 사람의 어떤 한계를 넘어선 무리한 시도라고 생각을 했고요. 형이상학에 대한 이러한 비판 역시 위트겐슈타인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읽음으로써 배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수 이성 비판이 제목은 순수 이성에 대한 비판이지만 실제 하이라이트는 전통 형이상학에 대한 비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칸트도 도덕의 차원에서는 형이상학을 옹호했습니다. 근데 위켄슈타인은 그 칸트의 도덕 형이상학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칸트는 자신의 윤리학을 의무론이라는 방식으로 체계화했는데 위켄슈타인은 어떠한 형태의 이론과도 동반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역시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그 철학자들 사이에는 닮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런 양의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인데 플라톤과 소크라테스 사이에는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고 또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인데 그들 간에도 역시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드라마틱하게 일어나는 그 곳이 서양입니다. 동양은 좀 덜 드라마틱해요. 동양 사람들은 점잖고 또 그 조상들을 존숭하는 이러한 게 몸에 배 있어서 그 앞선 세대를 대놓고 비판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서양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예를 든 것처럼 서양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좀 진취적이고 모험적인 것을 좋아해서인지 그 변화가 아주 컬러풀하고 변화무쌍하죠. 그래서 칸트와 위켄슈타인의 경우에도 그 위켄슈타인이 칸트를 받아들인 점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 자기 길을 간 그런 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잘 헤아려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동양의 경우에는 제자백가 시대에 나온 사서삼경이 수천 년을 지배해 왔죠. 조선 500년을 지배한 학문도 주자학이라는 학문인데 그 동양의 주자라는 송나라 때 학자가 그 어떤 큰 체계를 이루어냈는데 그거 한 작업도 역시 그 잘 들여다보면 사서삼경에 대한 주석입니다. 코멘터리. 물론 사서삼경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주자의 그 공로는 있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떤 동양적인 사유에서 찾아지는 정체성,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요. 반면에 서양의 경우는 굉장히 다이나믹하죠. 그 사제관계 간에도 차이와 그 유사성이 공존하는. 저와 그 정민재 선생님 사이에도 그 오늘 여러분이 구경하면 알겠지만 차이성이 엄존합니다. 유사성도 있고요. 저의 수업 시간에는 즉 오늘 인생학교 말고 연세대학원에서 수업 시간에는 이게 더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이러한 그 어떤 차이성과 유사성의 시줄 날줄 형식의 새끼 코기가 그 어떤 인문학적인 전통을 그 형성해가는 주춧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따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20분간의 자유 토론 시간에 저를 마음껏 밟으십시오. 여러분이 나가기 위해서는 저를 밟고 또 나가야 합니다.